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법률 대리인들이 나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좀 더 한 번 더 연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더 연기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변수 사유로 이제 거론됐던 것은 헌재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좀 미뤄지거나 또는 징계위원들이 확정되지 않는 변수들이 남아 있었는데 네. 예정대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징계위원회가 결정이 됐는데 변호인 측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어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에 예. 변호인, 특별 변호인 3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징계위에 회부된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불출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로서 어떤 부당함과 방어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윤 총장의 선택은 오히려 내가 징계절차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절차 참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있을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절차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네. 방어권에 침해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흔결이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나마 징계위원회에 너무 절차적인 흔결이 많아서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부당성, 절차적 흔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2013년에도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는 직접 참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절차적인 부당성에 대한 논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오히려 절차보다는 실체에 있어서 불공정하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참석해서 피력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번 징계 절차는 그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특히 법무부 장관과의 여러 가지 대척점에서 그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피 사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징계에서 다투고자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징계위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이 오고 가겠지만 이게 징계위에서 또 다른 그 6가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징계위에 내걸었던 그 6가지 그 이슈 이것도 상당히 좀 오늘 공방이 오고 갈 만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징계 혐의로 이제 거론되는 사유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다 토론이 가능할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징계 혐의를 말씀드리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직무상 의무에 위반돼서 만났다라는 것이고요. 조 전 장관 사건들이나 관련 중요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이 분석 문건이 이제 위법하다라는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게 위법하게 감찰을 방해했다라고 이제 징계 피혐의 사유로 이제 거론이 된 것이고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을 했다. 총장 대면 조사, 감찰 과정에서 감찰에 협조하지 않고 이를 방해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는 정치적 중립 의 어떤 의무를 망각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그 중립성을 해쳤다라는 이유로 오늘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네. 6가지 그러니까 추 장관이 내놓은 6가지 의혹 사례를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근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관회의까지 진행이 됐고 일각에서는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당한 어떤 공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행위냐 아니면 그 법률적인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법행위냐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쟁점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
판사님들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예. 법률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징계위원들이 이게 단순히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할지 위법하기 때문에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중징계 사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지 오늘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윤 총장 측에서는 이런 그 판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해외에서는 뭐 책으로까지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판사의 세평이라든가 정치활동 여부에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책자로서 배포하고 발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해외 입법례를 사례를 참고할 때는 입법의 어떤 구조들이 비슷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규제가 강한 나라이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규정들이나 헌법을 보시면 정치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한 정보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체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전에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 이 판사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법관 평가하는 제도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법적인 부분 아니냐 이렇게 대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와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 없이 아무리 업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세평을 수집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특히 이번에 분석 자료에 보면 뭐 존재감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설명도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 판사에게는 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관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중징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특히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았느냐 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했느냐 이것도 중징계냐 경징계냐 또는 불처분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징계 절차에서 윤 총장은 지시한 바 없다. 그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료를 쓰고 폐기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들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이제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일단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재판 과정처럼 적법했느냐 아니면은 사찰로 볼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까? 사실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위 자체가 특정을 해야 되는데도 공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징계 청구권자와 특히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각자의 법률 해석으로 주장이 대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판단을 내릴 때 이제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이게 위법하다, 무슨 범죄가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의무에 위반했거나 윤리규칙에 위반된다고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고 위법한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징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다툴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 이제 열리고 있는데 구성이라든지 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래 7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6명의 징계위원들 중에 이제 위원장을 선임해야 되는 절차가 가장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는 기피 신청에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 신청이 특정인 1인에게 오느냐 모두에게 오느냐의 문제도 쟁점일 수 있는데 각각 개별 위원마다 기피 신청이 허용이 되는지야 허용이 되지 않는지를 또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구성 네. 자체부터 절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순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완료가 됐을 경우에 실체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 심의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특히 예비 후보 의원들이 지금 동석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만약에 기피 신청이 가반수 의결로서 기피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또 예비 후보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이 기피 대상인지 아닌지를 또 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기피 신청과 관련한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일단은 징계위원회 자체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 장관이 빠지면서 6명으로 됐고요. 근데 최소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은 그 회의가 계속 되려면은
일단 몇 명까지가 구성이 돼야 됩니까? 법에서는 6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이제 2명은 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 2명은 외부위원, 3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차관이 지금 가장 먼저 기피 순서 1위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 외부위원과 또 검사 2명이 이제 주축이 돼서 예비 후보들과 징계위원을 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중대한 그 하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 직무 대리가 결정이 안 됐고 위원들이 누구인지 본인들한테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위원회 구성 명단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건 비공개 정보이다, 아니다, 이건 개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립은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직전에야 이제 징계위원들 들어오면 누군지는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나중에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어떤 징계가 내려진들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절차적 흥결의 사유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 조직 같은 경우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 자체를 절차적 흥결로 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징계위원 6명 중에 외부 인사가 3명인데 그중에 1명이 최근에 이 심적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채우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의원으로 지금 위촉이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보시면, 공무원 징계법에 보시면 사생활 침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에 심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고 징계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도 양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이제 토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징계위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윤 총장 측에서는 이게 당사자,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에게는 보여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재하고 조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 사건인데요. 일단은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절차적 흥결을 조금 주장을 하는 것을 보완하고 이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명단을 공개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한 특별 변호인에게라도 지금 징계위원들 명단을 교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권리 행사를 하는 절차적인 순서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절차 하자 문제도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례 없이 그렇게 해왔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 징계법상 사전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한 아주 위법한 절차다라고 적시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누군지 이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을 테고,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제하고 예비 후보를 다시 이제 예비로 선정된 의원들이 다시 참여를 해야 되는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과반수 이상의 기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야 배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징계위원회 안에서요. 네, 근데 현재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기피 사유를 심리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서 법관들 기피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대부분은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할 것이 현격하게 예상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친인척 관계라던가 아니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라든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불공정해
하니까 빠져라고 결정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고 의결을 행사하지만 기피 사유가 될 만큼 현저한 불공정성을 인정하는 의결보다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는 기피 신청 기각해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징계위가 일단 열렸기 때문에 징계위가 뭐 파행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군요. 그거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변호인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한다면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필요한 주장들을 하면서 남기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절차가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자리에서 뛰쳐나온다거나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윤 총장한테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절차를 끝까지 가서 필요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 또 변호인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절차 파행보다는 절차를 끝까지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또 안에서 어떤 공방이 오고 가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뭐 기피 신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외에 이제 또 증인 신청 부분도 있어요.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7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7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증인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일단 그 위원장이 증인 채택 여부를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위원들과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증인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사전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아예 권리가 자격이 아주 부족하다.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이 핵심 징계 사유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다만 증인으로 거론된 사람이 불참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지금 한 7명 중에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정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예. 증인 신문을 하려면 오늘 징계위원회 회의장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택은 되더라도 오늘 증인 신문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야 되고 또 그 법무부에서 제기한 그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증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면 징계위의 결과가 오늘 하루에 다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래는 징계위원회가 1회에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증인 수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이제 절차적인 권리에 대한 다툼이 많아서 네. 공방이 만약에 저녁 시간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오늘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도 2회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종결시키는 데 한 표를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윤 총장 측에서도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중징계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사법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이고요. 더군다나 이 징계 사유도 우리가 한번 또 선례를 가져보지 않은 특히 판사 문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바도 없고 판례도 없고 그 위법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징계 결정이 지금 정직 이상이면 중징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필시 이거를 불복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까지 징계 절차를 강행했을 때는 불처분이나 경징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번복하고자 하는 이걸 수긍하지 못하는 의견은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게 지금 징계 결정을 국민들도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수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